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리서치 센터 RA의 생활 두 번째로 종목 발표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RA가 드디어 이제 라이팅 애널리스트가 되었고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의류 패션 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인덱스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아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RA 3년차가 되면 일종의 애널리스트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4번의 종목 발표가 있고요. 아무도 커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인덱스 리포트를 쓰고 이제 PT 자료를 만들어서 리서치 센터장을 비롯한 전 애널리스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들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15일 정도는 꼬박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오면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 RA 업무가 워낙 능숙해졌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시니어들도 자기 제자들의 등단을 이제 잘 시키기 위해서 초안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니어하고 RA 간에 이제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이때일 것 같습니다. RA도 처음 자기가 직접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 산업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 전 과정을 처음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산업과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연결고리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체라고 할 경우에 그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색조 브랜드일 경우에 한국 색조 브랜드 산업과 실적 추정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사실 면세점을 제외하고 민간 소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을 비롯한 수출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분석은 그렇게 해놓고 회사 실적 추정을 할 때 내수 채널밖에 없는 업체의 연간 매출 성장률을 20%로 추정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회사가 작년에 그렇게 성장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거라고 회사 IR 담당자가 말했다라고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회사 IR 담당자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일이 아니죠. 이제 그걸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합리적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입니다. 특히 산업 방향과 다르게 회사가 갈 때는 대단히 정밀한 마이크로적인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 판매만 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에서 이 회사의 브랜드가 대히트를 치고 있다.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죠. 입점 점포 수가 지금 200개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올해 1000개 이상 점포의 확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20-30%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올리브영의 점포 수가 한 14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H&B 스토어의 절대적인 MS의 1등 업체죠. 그러면 실적의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해서 5%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률도 3%밖에 안 나오는데 화장품 업종 밸류에이션 PER 20배라고 하고서 그대로 20배를 적용하면 이거는 문매를 맞습니다. 업종 밸류에이션은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화장품이 PER 20배의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이제 워낙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 자기 세그멘트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가시성과 성장 여력이 높기 때문인 거죠.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이 모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밸류에이션은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텐데 PER은 성장성과 수익성, 현금 흐름과 재무적 안정성, 심지어 대주주 지분율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그 수준이 다르고 고수일수록 밸류에이션의 지면을 많이 할애합니다. 실적 추정을 할 때는 매출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목요연하게 전개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3년 정도 실적 추정을 하는데 매출 성장률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산업 분석은 결국 매출 추정을 위한 것이죠. 그 회사가 산업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산업 성장률보다 높을 때도 있고 또 낮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히트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매출 비중에 따라서 한 1년 정도는 성장률 제고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히트 상품이 내놓는다는 가정은 상당히 막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조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의 큰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했다면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MOU 계약이다 이러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MOU 계약은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착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캐파 증설이 있다면 성장률을 또 높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이어가 확보된 상태인지 아니면 새로 영업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 반영의 시기와 규모가 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가 추정이죠. 원가 추정은 그 회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마진 제품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면 원가율이 낮아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후 매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2017년도 57%에서 2018년도에는 60%까지 큰 폭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화 설비로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감소하면 원가율이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 지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가 등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추정은 매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분석입니다. 0.1%포인트라도 원가율의 변화가 있으면 명확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방향성을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판관비죠. 판관비는 고정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인력 구성 계획, 마케팅 전략, 본사 이전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는 조심해야 돼요. 공장 근로자는 원가로 잡히기 때문에 판관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본사 이전은 감가상각비 증가로 나타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 비율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되고요. 이제 이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가 추정 가능한 핵심적인 실적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PS, 그러니까 주당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구해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EPS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같은 금융손익하고 배당 지분법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 처분과 같은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면 이제 세전이익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이제 이자 손익, 지분법 정도를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의 손익 규모가 큰 회사들은 EPS 추정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큐시네트 투자 관련 CB가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변동에 따라서 CB의 교환 가격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부채에 영향을 줘서 부채 평가 손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필라홀딩스의 EPS는 이제 아예 무시했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주로 이제 봤었죠.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연법인세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설상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사의 설명을 따라야 됩니다. 회사의 설명을 따라야 돼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 외쪽에 대해서는 회사의 설명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추정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면밀히 따지면서 숫자로 산출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기업 분석이고요. 이제 종목 발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발표 시간은 한 15분 정도 합니다. 15분 정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걸 압축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주요 역량 지표 가운데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능력입니다. 회사의 핵심 역량과 전망과 기업 가치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짧은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세미나를 하면 아무리 제가 뭐 100페이지짜리 긴 인덱스 리포트를 썼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20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로 전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이 복잡하다고 발표도 그렇게 하면 중언부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발표가 길면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잘 모르면 오히려 말이 많아집니다. 회사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볼 게 많아서 이제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이제 분석을 끝내고 나면 오히려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느낌이 오면 이제 웬만큼 분석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발표할 때도 자신감 있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이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15분 안에 청중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예,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